17년 차 뭐 기업 분석가. 예, 작년에 16년 차였는데 네. 17년 차 기업 분석. 10년 동안 기자하고 7년 동안 이제 금융계에 있었고요. 3년 차 크리에이터. 3년 차 크리에이터 되고요. IT의 시인 이영수라는 유튜버. 지금 벌써 만으로 이제 5월이 되면 2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으로 2년 돼 가는 시점이고 신입 작가, 신생 작가. 네.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 우리 웅달 책방 덕분에. 아유 아닙니다. 절찬리에. 베스트셀러 경제기원형. 네. 뭐 그 탑 10에는 못 들어가고 네. 탑 100에 8주 동안 8주 동안 머물다가 이번 주부터 밀렸습니다. 106등까지 밀렸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한미 반도체 얘기해 주시는데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라서 면목이 좀 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 때문에 한미 반도체 물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이러더니 그때 또 계속해서 매수해 갔으면 평균 낮추고 결국은 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좋은 주식은 좋은 가격을 사면 항상 수익을 주는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죠.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요책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 시점에서 또 반도체 흐름 이렇게 좋아서 앞으로도 되게 또 호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업황은 이제 바닥권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에요. 지금은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제가 보기엔 한 2분기쯤에는 업황은 바닥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 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6개월, 9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오른 거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뭐 바닥에서 좀 어떤 단계에 좀 급등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는 있는데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업황 자체가 좀 많이 돌았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프라이싱 되니까 좀 장기 투자를 좀 보시는 분들, 최소한 3년 정도는 들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약간 좀 호흡이 짧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소부장 중에서 소재 부품 장비주 중에서 약간 좀 가벼운데 트렌디한 거, 뭐 요즘에 챗GPT라든지 뭐 특히나 후공정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된 것들 쪽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챗GPT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이것과 좀 연관된 뭐 기업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130불에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 거의 230불까지 올랐던데. 와, 두 배네요. 거의 2배. 테슬라도 날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결국은 갈 기업들은 가는 거고요. 진짜 그 엔비디아는 AI도 걸려 있고 자율주행차도 걸려 있고 암호화폐 채굴도 걸려 있고 핫한 거 다 핫한 거 다 걸려 있으니까 결국 이제 갈 수밖에 없고. 사실 제가 이제 한미 반도체를 좋아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얘는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AI하고도 걸려 있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니까 자율주행차하고도 걸려 있고 메타버스 디바이스, XR, VR 뭐 이런 쪽도 걸려 있고 그리고 뭐 애플 뭐 폴디드 줌이나 뭐 이런 쪽 카메라 쪽도 걸려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좋아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우선은 좀 궁금한 게 인공지능이 요즘에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책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엔비디아가 어떻게 연결이 좀 되는 거예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인공지능이 연구가 된 거는 한 80년 됐어요. 80년 됐는데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 애플 사과 로고 보면 한 입 베어 물었잖아요. 그거 베어 물고 자살하시는 분이거든요. 사과에다가 독을 그러니까 스스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컴퓨터 어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이제 그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한 60년 동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그게 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을 이게 그 기계가 지능이 있냐 없냐를 이게 사진을 주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사진 주고 얘를 구별하면 지능이 있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죠? 챗GPT한테 시를 써줘. 시를 써주고 글을 써줘. 그러면 글을 써주고 그렇죠. 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거를 파이썬으로 해줘. 써주거든요. 이만큼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특이점이라는 걸 넘어서면 급속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가다가 특이점을 넘으면 그게 기술이 확 이제 올라오는 건데 그 기술의 특이점은 학계에서는 한 2012년 정도. 맞대요. 2012년 정도에서 학계에서 왔어요. 그렇구나. 그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딥러닝, 딥러닝이라는 게 거기서 확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80년대부터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인기가 없어져서 딥러닝이라고 이제 바꿨는데, 그게 이제 약간 마이너한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거는 그냥 머신러닝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또 뭐냐? 그냥 이제 예전에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딱 해서 그 어떤 플로우 차트를 딱 그려가지고 코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머신러닝은 그냥 데이터를 막 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를 그냥 책만 가득한 데다 넣어놓고 마음껏 읽어봐. 그러면 스스로 뭔가 패턴을 만드는,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었는데, 그러면 머신러닝 중에 왜 딥러닝이 떴냐? 딥러닝은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신경망을. 그래서 그 뉴런하고 시냅스 반응처럼 이제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하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엄청나게 성능을 내더라. 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고, 그게 2012년 그 AI 콘테스트에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딥러닝이라는 게 그냥 마이너한 기술이었는데 막 모든 다른 어떤 팀들을 압도해버린 거죠. 압도하는 거군요. 그때부터 대다수 지금에 나오는 AI 기술의 99.99 뭐 약간 오버해서 하면 다 딥러닝 기반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 학계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또 그 산업계로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산업계로 이게 오는 사건이 2016년에 이제 알파고 사태. 이 딥러닝을 가지고 바둑 AI를 만들었는데 이세돌 구단을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와, 저기 딥러닝이 뭐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기계 학습을 했냐면 CPU를 가지고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고성능의 프로세싱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을 했는데, 아주 고성능이 아니더라도 약간 중간 성능이라도 쫙 펼쳐가지고 연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산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알파고 사태를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GPU가 논할 수밖에 없는 거죠. GPU가 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그때도 약간 테마성이었어요. 그래서 바둑 너무 잘하는데 바둑 가지고 바둑 프로그램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리고 연산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들해졌죠. 그런데 이게 어느새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 GPT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게 작년 말 딱 이슈였던 거고, 이게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데 40일밖에 안 걸렸고 지금은 벌써 1억 명을 돌파했어요. 그 2달 만인가 뭐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2달 만에 1억 명 돌파했고요. 그렇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2년 2개월 걸렸고, 넷플릭스가 그렇죠. 넷플릭스가 한 2년 2개월 걸렸고요. 페이스북도 한 1년 9개월 걸렸고, 인스타그램도 한 11개월 걸렸거든요. 제일 빠른 거예요? 제일 빠른 거고 역대급으로 빠르고요. 그리고 서비스 2달 만에 유료화 내놓은 거는 좀 처음 봤어요. 없어요. 2달 만에 유료화예요? 네네. 없어요. 그렇구나. 지금은 사용자들이 몰리니까 돈 내면 이거 지연 없이 빨리 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입하려고 줄 서 있어요. 그렇구나. 오픈 AI 그게 회사인 거예요? 오픈 AI라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비영리 법인이에요. 재단이구나. 그래서 원래는 일론 머스크 하고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만든 건데, 거기서 이제 GPT라는 거를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게 GPT 3.5 기반으로 만든 게 챗 GPT. 1세대, 2세대, 3세대. 그렇죠. 그런데 GPT 1, 2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죠. 그게 또 기술 특이점인 거죠. 1하고 2 때는 별로 임팩트가 없었는데 이게 3 때부터 막 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GPT-3 기반이 1750억 개 파라미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시냅스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래는 한 뭐 몇만 개, 그러니까 1억 개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15억 개 GPT-2에서 하다가 GPT-3에서 1750억 개. 1750억 개. 기하급수적이네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GPU가 1만 개가 필요해요. 그래요? 대박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GPT-4는 2조 개의 파라미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충 산술로 때려도 10만 개는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그렇게 날리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엔비디아 또 주가 진짜 막 그 다 산다고 했을 때 있었고, 엄청 떨어졌을 때는 또 엔비디아 한물 갔다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암호화폐가 죽으니까. 근데 지금 암호화폐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도 엔비디아는 결국 또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되면 결국 그 자율주행차의 두뇌 칩을 누가 하겠어요?
엔비디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암호화폐도 약간씩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 그 연초보다 한 40%인가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비트코인은. 맞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엔비디아 말고 네네. 삼성전자는 뭐 혜택 같은 게 없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네네. 갖고 계신 반도체가. 그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AI 칩이요. 네. 이게 공교롭게도 네. 한 두세 달 전에 미국이 중국한테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렇죠. 이 고성능 AI 칩.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뭔가 이게 GPT의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요. 네, 그걸 뭔가 보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칩을 그러니까 수입을 못하면 이 기반의 어떤 GPT 기반의 챗 GPT 기반의 어떤 인프라를 깔 수가 없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 없이도 지금 수요가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도 지금 GPT-4를 준비해야 되니까 10만 개 엔비디아 칩 필요하죠. 그렇구나. 그리고 최근에 메타가 지금 뭐 사람 줄이고 난리잖아요. 비용 줄이다고. 그런데 이쪽 투자는 훨씬 늘리겠다고. 네. 최근에 그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엔비디아 기반의 AI 플랫폼, 호퍼 기반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GPT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구글도 팔짱 끼고 있다가 왜냐하면 구글은 이게 GPT가 되면요, 챗 GPT가 되면 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이 죽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입력하면 바로 답이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이걸 검색을 해서 쫙 앞에 광고부터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네, 카니발리제이션이 생기니까 이거를 뭔가 주저주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빨리 대응 안 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바드라는 서비스를 내놓은 거죠. 바드. 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다 여기 달라붙으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런 프록시가 뭐가 있을까?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한미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엔비디아 그 A100이나 H100 같은 고성능 AI 칩에는 SK 하이닉스의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HBM이라는 메모리 덩어리가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이제 D램을 한 16개를 수직으로 쌓아서 구멍을 뚫어서 회로를 연결한 거거든요. 그게 HBM3라는 제품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픽 카드 보면 GPU하고 요 HBM이 딱 이렇게 그 2.5D 구조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SK 하이닉스가 HBM 가지고 주가 뜨기에 너무 크잖아요. 그죠? 뭐 근데 HBM은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기존에 뭐 메모리 쪽이 안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요걸 좀 수혜를 보긴 했고요. 그 HBM을 만드는 장비를 한미 반도체에 독점을 해요. 그렇구나. 네, 그 TSV TC 본딩이라는 장비를 이 회사가 독점을 하니까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오른 거죠. 한미 반도체 사업 그 부서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TSMC 1월 실적이요 좀 유의미한 게 왜냐면 이제 파운드리는 이제 피크아웃 했다 그래서 1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다 전망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TSMC가. 왜 그러냐 봤더니 엔비디아하고 AMD 쪽 수주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긴급 수주.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TSMC 주가가 한번 팡 튄 적이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엔비디아 지금 비중이 25%, 5나노 이하 비중. 25%까지 올라가고 AMD도 20%, 애플은 한 40%. 이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TSMC 그러면 저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TSMC가 프로세서가 많아지면 그럼 HBM도 여기 또 투자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땡기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긴급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를 예측할 수가 없죠, 사실 그게. 그래서 사실 작년 말만 해도 누가 챗GPT가 이렇게 핫해질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또 테마인가 보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뭐 또 AI 테마구나. AI라는 용어가 이제 너무 익숙하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올드해진 그 패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나온 거예요, 기술이.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쌀 때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으면 그때부터 샀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제 항상 이제 사람들은 껄무새라고 그러는데 그때 뭐 할 걸 이러는데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좋게 보는 주식을 그냥 주저하지 않고 모아가는 게 항상 나은 것 같아요. 그 시장에 압도되지 않고 그 기업에 집중하신다고. 맞습니다. 매크로보다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파악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런 내실 있는 기업들은 간다. 맞아요. 네. 그렇구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 더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미반도체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조만간에 또 스타링크 서비스 하잖아요. 이제 6G가 이제 그렇죠. 저궤도 위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궤도 위성을 이게 또 발사체를 쏘는 게 돈이에요. 저궤도 위성은 이렇게 이제
성층권 뚫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1단, 2단 분리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만약에 예를 들면 한 80개를 그냥 이렇게 산탄천처럼 팍 뿌린다 그러면 향원이 수백 개를 뿌려야 되는데 그럼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궤도율성을 작게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를 막 붙여놔야 돼요. 근데 반도체라는 애들은 각자의 주파수가 달라요. 그래서 얘한테는 시그널인데 옆에 있는 애한테는 노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자파를 차폐를 해줘야 돼요. 네. 그 장비를 또 한미반도체가 하죠. 아, 그래요? 네. 와, 전 세계에서 한미반도체만 하는 건가요? 그게 반도체용 EMI 차폐는 한 90% 정도 진짜요? 네, 점유하고 있어요. 네. 와, 네. 이 한미반도체 엄청난 기업이네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만 걸려라. 그런데 이제 챗GPT에서 하나 이제 걸린 거고 앞으로 또 이제 그런 저궤도 위성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카메라 쪽도 이제 검사 솔루션이 많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연구개발 뭐 돈을 많이 버니까 연구개발도 많이 해온 거죠. 네. 왜냐하면 이익률이 뭐 30% 40% 나오니까 네. 그 정도 이익이 나오면 연구개발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연구개발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터지는 거죠. 이렇게 시장 시류하고 맞아 떨어지면. 네. 이런 반도체 기업들 보니까요. 네. 그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네네. 퍼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근데 소부장 쪽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퍼가 높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이제 그 대형주들은 큰 수급들이 땡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큰 연기금이나 아니면 이제 패시브 펀드라고 그러죠. 인덱스 가지고 이제 막 지르는 이런 쪽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아직까지 신흥 시장으로 막 그런 큰 수급들이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약간 국내 개인들 자금으로 이렇게 좀 막 어떤 섹터 안에서 팍팍팍 튀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작은 사실 한미 반도체도 큰 종목이에요. 개인들한테는 뭐 시총 1조 5천억이니까 네, 작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찐으로 쇠니까 이제 그걸 다 반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뭐 2, 3천억 정도의 어떤 시총 종목들이 뭔가 호재가 있으면 그냥 반응해버리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진짜 AI,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주, 네네. 스타링크 이런 것까지 막 네네. 만약에 다 수혜를 받게 되면 네. 막 1조 5천억에서 네네. 3조도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이제 3조까지 가서 이제 가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또 빠지겠죠. 왜냐하면 과도한 밸류니까.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회사가 뭔가 펀더멘털 쪽으로 실적이 뭐 작년에는 한 1,300억 조금 안 되게 벌었거든요. 이익을. 그러면 진짜 1,700억, 뭐 1,800억 번다.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찍고 한 80% 수준에서 빠져서 버티면 그게 이제 그 회사 가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또 쭉 내려와 버리죠. 네. 그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워런 버핏이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을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아하는 게 재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캔디나 코카콜라 이런 거 좋아한다고. 네네, 그렇죠. 그 한미반도체는 이런 거에 좀 해당 사항은 없나요? 뭐 이 회사도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의 어떤 고민이라는 지점은요. 이익률은 수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이익률이 일시적이 아니라 뭔가 서스테이너블하다라는 건 입증을 했는데 매출 사이즈가 지금처럼 뭐 한 3, 4천억 규모 가지고는 아주 높은 밸류를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조 단위 매출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 아이템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뭐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좀 외형 확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의 일환으로 HPSP라는 회사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25% 정도 해서 뭐 HPSP도 뭐 이익률이 50%씩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건 무슨 회사예요? 거기는 이제 수소 어닐링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TSMC 쪽에 주로 납품을 하는 장비 회사인데 독점 장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한미 반도체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있구나. 네네. 진짜 알짜 기업이네요. 네, 거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12.5% 정도 지분 가지고 있고 한미 반도체의 오너인 이제 곽동신 부회장님이 12.5%. 근데 그게 좀 희석돼서 지금 두 개 합쳐서 한 22% 정도 되는 걸로. 네. 네. 그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으네요. 네네. 그렇죠. 그 최근 뉴스 보니까요. 네네. 그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그 디스플레이에서 네네.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네네. 반도체 투자한다고. 네. 그게 약간 한편으로는 네. 뭐가 좀 돈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네네.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뭔가 또 반도체 네네. 뭔가 발견했나 이런 생각도 네네. 들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첫 번째 놀란 게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돈이 많았어? 그죠? 그죠? 그동안 디스플레이 업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렇죠.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와, 저렇게 20조, 30조나 되는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였구나. 라는 게 이제 대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현금성 자산이 120조 가까이 있어요. 네, 120조 가까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상품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누가 현금으로 쟁겨 놓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뭐 이런 것들을 해약하고 뭐 빼고 이러면 비용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걸 뭐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금리 주고 빌려온 거죠. 네. 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이 이런 불황에도 계속해서 뭔가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구나 라는 거고요. 그게 대부분 어디로 가겠어요? 뭔가 어떤 차세대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될 거고, 지금 경쟁사들은 돈이 없어서 막 투자를 줄이고, 감산하고. 그렇죠, 감산하고 사람 줄이고, 그게 결국 2년 3년 뒤에는 이게 충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그때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삼성이 일본 회사들을 확실하게 이제 뭔가 그 경쟁사들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때는 반도체 웨이퍼가 200mm 웨이퍼가 주력이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그때 겁도 없이 그냥 300mm 웨이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IT 버블이 끝나고 중국이 WTO 가입하고 이제 골디락스 경제가 펼쳐지니까 이제는 300mm 웨이퍼로 만드는 삼성하고 200mm 웨이퍼로 만드는 경쟁사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해서 하나씩 죽여버린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네네. 와, 그럼 또 이 이야기가 네. 또 아까 좀 말씀해 주셨듯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렇게 네. 분위기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다가 뭔가 기회를 딱 맞아서 날아가듯이 삼성전자도 지금의 이런 투자가 물론 또 뭐 손해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근데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어느 순간 만나서 초격차를 벌려버리면 그렇죠. 독보적인 업계 1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겠죠. 이럴 때 어려울 때 뭔가 이제 뭔가 배팅을 한 거는 반드시 결과가 저는 나올 거라고 믿어요. 네.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TSMC보다 좀 못한다고 이런 얘기가 예전에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TSMC, 삼성전자 수주 다 너무 많다. 네네. 그런 게 또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술로는 사실은 TSMC가 넘사벽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뭔가 너무 안 된다, 삼성이 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도 뭔가 조금씩 이제 돌파구가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이제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 같은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출연해서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2위 오사트 업체 인수 지금 뭐 진행한다고 했던 이유가 그것도 이제 후공정 기술이 삼성이 이제 자체 개발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이제 뭐 미흡한 부분도 있으니 그냥 M&A를 가지고 좀 과감하게 배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업계에서 막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해서 좀 안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막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고 막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이거를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그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려면 뭔가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는 확신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빠지면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고 후두둑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물량을 또 받아 또 먹고 이제 결국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뭔가 쫙 그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는 않아요. 꼭 기존에 있는 그 이제 기존 물려있던 주주들 물량을 받아먹고 이제 항상 가거든요. 털어먹는다 그러죠. 항상 털립니다, 개인들은. 그러면은 그 이영수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렇게 좀 큰 기업하고 한미반도체나 HPSP 이런 기업들 비교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기업에 집중하고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이런 약간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탄력 있는 이런 걸 좀 선호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쌀 때 좀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시세가 좀 이제 좀 정말 이렇게 쭉 엄청난 각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제가 장기 투자한다, 만약에 저희 애한테 만약에 계좌를 준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거 사줄 것 같아요. 조금씩.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안 올라왔으니까. 삼성전자 아직 안 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삼성전자는 뭐 그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너무 싸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금융위기 때 그때 8,000원에 샀던 이야기 했잖아요. 8,000원에 사서 이거를 8만 원에 팔아야 됐는데, 그렇죠. 8,000원에 사서
9,000원에 팔면 제 삶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제가 그때 주당 40만 원 정도에 샀는데 네, 그걸 45만 원에 홀랑 팔아버리니까 네, 금융위기 때 네. 그러니까 제 삶이 달라지는 게 없죠. 그냥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맛있게 먹은 거죠. 네.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절대 그런 분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네네. 삼성전자랑 네이버를 얘기하셨어요. 네네. 네이버는 왜 네. 그러신 거예요? 저는 챗GPT 이 트렌드가 단순 테마나 이벤트성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정보의 입력 방식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 그냥 예전에 생각하면요, 정보 입력 방식은 다 키패드나 자판, 네. 그죠? 이제 휴대폰도 번호 띠띠띠띠 눌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터치 스크린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피처폰 때도 풀 터치폰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하고 스마트폰은 뭐가 다르냐면 스마트폰은 멀티 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처폰 때는 그냥 버튼만 누르는 싱글 터치였고요. 멀티 터치가 되면서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크기도 키우고 두 번 두드리면 확대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UI, UX가 바뀌는 거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경험이 많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디스플레이 있으면 다 두들겨 보잖아요. 그리고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무슨 MP3 플레이어 같은 거 사고 그러면 리셋 하려면 뭐 핀 같은 걸로 찔러야 되고 뭐 이걸 버튼을 한 번, 두 번 누르고 꾹 누르고 기다리세요. 이런 거는 매뉴얼 안 보고 안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직관적으로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향후 10년, 향후 20년 동안의 어떤 우리 모든 디바이스의 변화, 플랫폼의 변화는 우리 뭐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갈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지금은 이제 챗GPT는 채팅으로 하는 건데 나중에는 우리 사람의 언어, 자연어를 가지고 모든 걸 입력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율주행차든 우리 뭐 옛날에 전격 제트 작전 뭐 이런 거 뭐 키트로 막 이렇게 그게 이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죠. 지금도 시리하고 빅스비 있는데요? 라고 하죠. 걔들은 자연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럼 걔들한테 일을 시키려면 엄청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네. 빅스비 뭐 해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 이야기하듯이 그 휴대폰 좀 켜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챗GPT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연어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자판으로만 되는데 나중에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나중에는 아이언맨 자비스처럼 오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의 오감처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뭐 이런 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멀티태스크가 되는 거죠. 지금은 AI라는 게 아주 특정 기능들만 구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자비스처럼 범용성으로 다 그렇게 가는 게 기술 방향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네이버가 조금 두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제 그 AI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요. 일단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플랫폼 회사들이 그냥 빅데이터를 막 모으는 거예요. 막 모으는데 일종의 이거를 뭐 그 데이터라는 게 21세기 원유라고 하니까 그러면 빅데이터를 꽉 모으면 원유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원유를 막 그러니까 데이터를 깔때기처럼 계속 모을 수 있는 회사들, 뭐 예를 들면 구글이나 메타나 오픈 AI나 뭐 이런 회사들은 데이터를 막 깔때기처럼 모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계속 알아서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하는 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대상은 대부분 영어 데이터죠. 네.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한국어 데이터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뭘 명령을 해도 영어로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국어 빅데이터가 가장 많은 플랫폼 회사가 네이버죠. 그러면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을 통해서 일본에서도 1등이죠.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1등이죠. 남미에서도 일정 부분 높은, 그러니까 비영어권에서 이 정도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원유 데이터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모으려면요, 그냥 데이터만 막 모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모은 데이터들을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분류를. 그거는 슈퍼컴퓨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 정도 슈퍼컴퓨터를 가진 회사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요. 아, 그래요? 네. 카카오도 없어요? 카카오 없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그 정도 자금력이 안 돼서 없는 거고, 오히려 카카오는 이제 그런 서비스 쪽에 집중하다 보니 이제 그런 쪽이 좀 부족했는데,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라는 그게 있는데, 그게 파라미터가 2050억 개 정도 돼요. GPT-3보다 많죠. 1750억 개. 그러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데이터 원유 회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네이버가. 그러면 데이터 원유 회사들은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한테 이걸 팔 수가 있어요. 자기 데이터들. 그걸 이제 API를 이제 열어주는 건데요. 그러면 이 커다란 원유통에다가 수도꼭지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도꼭지를 받은 회사들은 거기서 이 방대한 데이터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웹툰을 스케치만 하면 알아서 채색해주는 AI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웹툰 IP가 네이버한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가 굉장히 기존의 작가들이 그려놨던 채색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번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API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 AI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붙이는 거죠. 이제 우리 뭐 지금 뭐 상장돼서 뭐 플리토라는 번역, 그리고 루닛이라는 그 어떤 의료 그런 것들, 이제 영상 뭐 이런 것들, 영상 이미지 보고 뭔가 이런 해석해주는 뭐 그런 회사들도 다 어플리케이션 AI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프라, 그러면 서버하고 클라우드하고 반도체, AI 반도체, 뭐 그런 게 대표적인 엔비디아죠.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세계 1등은 이제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근데 아마존이 지금은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챗GPT 쪽에서는. 그런데 2등 업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에다가 챗GPT를 붙였고, 그리고 이제 3% 점유율밖에 안 되는 빙 검색 엔진에다가 챗GPT를 붙였죠. 그러니까 그 오픈 AI에 MS가 좀 투자를 한 것 같더라고요. 100조 달러, 그러니까 그 10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게 12조 원 투자한 건데, 이게 시작이에요. 네. 그 12조 원을 투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요. 앞으로 대규모 투자들이 엄청 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GPU 엄청 깔아야 되거든요. 갤럭시에도 막 단다는 거 고려한다고 뉴스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애플한테 뭔가 이기려면 이게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뜨악했을 거예요. 왜냐면 삼성이 이거는 챗GPT를 갤럭시에 붙인다는 거는 빅스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챗GPT가 엄청 잘 되면 애플 시리가 완전 구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애플도 투자해야겠죠. 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종합해 봤을 때 국내에서 네이버가 약간 그 영어권에서 들어올 때 진입 장벽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 정도 동남아나 남미나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비영어권. 지금보다는 확실히 그 기업의 성장세나 주가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기회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영어 데이터를 빨리 학습해버리고 비영어권 학습으로 넘어와서 근데 또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이버도 그렇게 우리가 계속 뭐 배 두드리고 뭐 이렇게 자만할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과거에 그 휴대폰 노키아인가요? 노키아가 세계 1위였는데 그렇죠.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무너졌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도 노키아가 설마 망하겠어? 근데 이것도 구글이 설마 망하겠어? 네이버가 설마 망하겠어? 분명 챗GPT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긴 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구나. 맞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분위기가 꺾이면서 불황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새로운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또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진짜 굵직한 세계의 그런 탑 기업들을 뒤흔드는 것 같고 긴장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참 사람이 역사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게, 항상 뭔가 이 큰 역병이 지나가면 자동화는 필연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 뜬 거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 이게 큰 경제 충격이 오면 또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을 키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듯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인구 문제도 저출산 문제도 되게 심각하다고 하니까 로봇이 또 되게 많이 발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결국엔 해결하는 게 또 인류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관에 누가 투자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관적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불과 진짜 뭐 한두 달 사이에만 이게 다 팔아놓고 언제 사세요? 이런
영상들이 다 떡상이었잖아요. 1800. 네, 그러니까 올해 다 뭐 상저하고라고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다수가 저를 가면 꼭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아, 또 진짜 그 네. 말씀 들으니까 진짜 네. 시장을 떠나지 말고요. 네. 계속 현금채굴을 하면서 네. 좋은 주식 발견해서 계속해서 맞아요. 물타기 하고 수량 늘려가는 게 그렇죠. 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수익이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 불행해요. 왜냐면 빼면 끙끙거리다가 수익을 이렇게 실현하는 날은 며칠 안 되거든요. 1년 중에서. 맞아요. 네, 항상 끙끙거리면서 모으다가 정말 뭐 정말 한 1년 중에 한 2주 행복할란가? 이걸 수익을 맞아요. 실현하는. 그때 말씀해 주셨죠.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그게 와닿네요. 그렇죠. 사람이 1,000원 가지고 있다가 100원을 벌 때의 행복감보다는요. 이 1,100원이 됐는데 이 1,000원이 됐을 때 불행감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지가 않는 거죠. 네. 내가 100원 내는 행복감과 100원 잃는 불행감이 훨씬 커요. 네. 그거는 심리적으로 다 입증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게 힘들 때마다 더 공부하시고 네. 최강의 반도체 투자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마인드 잡고요. 네네. 또 이제 조금 일조 도움이 되면 이제 IT 신이나 문달책방 같은 거 좀 들으면서 힘을 네네. 얻고 맞습니다. 그러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사이클을 그리고요.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이 이제 반복되는데 거기서 기회를 잡으려면 과거와 같은 잘못을 다시 안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반복 학습 네, 그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투자 가치와 철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앞서서 네. 그 애플도 좀 긴장하고 있다고 네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또 애플 보니까 약간 OLED 네네. 요거랑 엮여서 좀 이슈가 네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그 디스플레이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네. 2016년 그때 막 이제 엄청난 붐이었죠. 그때 이제 애플이 아이폰에다가 아몰레드를 채택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큰 투자 사이클 붐이 일었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때 한 1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한 단발성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 물렸다가 고점에 물렸다가 이제 뭐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몇 년, 한 7년째 계속 불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올해 이제 내년에 아이패드에 OLED를 채택한 모델이 3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납품하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투자 사이클을 또 주목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스마트폰보다 태블릿이 한 6배가 크죠. 그냥 대충 때려도. 그런데 스마트폰은 수명이 보통 한 2, 3년이면 되는데 태블릿은 한 5년, 6년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수명이 훨씬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LCD는 반영구적인데 OLED는 수명의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기물 자체가 수분이나 습기 그러니까 산소나 어떤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그러려면 요거를 2층으로 깔아야 돼요. 그게 투스택 텐덤 구조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네. 그러니까 6배 사이즈가 큰데 2번을 까니까 12배가 그러면 이제 여기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납품하는 회사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는 회사가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그런 쪽을 하는 거고 LG 디스플레이 쪽을 하는 회사는 이제 P&H 테크 이런 회사들이 이제 유기물 소재를 납품하니까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설비들 또 깔아야 되죠. 기존에 이제 그 스마트폰용은 6세대라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지고 뭐 4세대, 5세대, 6세대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기존에는 6세대, 6.5세대가 주력인데 이제 태블릿은 면적이 크니까 네. 한 8.6세대, 뭐 8.7세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또 투자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뭐 그런 쪽으로는 이제 뭐 ICD 사실 제일 수혜를 보는 건 일본의 캐논 도키라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증착 장비가 제일 중요해요. 그 OLED는.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치면 ASML 노광 장비 같은 거. 이게 제일 비싸고 제일 부가가치도 높고 한데 네, 근데 이제 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수혜를 보는 회사는 없지만 이제 나머지 사이드 장비들은 뭐 ICD라는 회사 뭐 이런 쪽 그리고 로체 시스템즈, 뭐 P&H 테크 뭐 이런 회사들이 좀 괜찮고 이제 소재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 덕산 네오룩스, 뭐 P&H 테크 뭐 이런 회사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과 LG의 그 서플라이 체인
네, 거기에 맞습니다. 공급하는 기업들을 그렇죠.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이게 그럼 기존에 네. 이게 애플은 그 삼성이나 LG 제품을 받지 않았던 건가요? 기존에는 LCD를 썼죠. 아, LCD를 네네. 썼고 그건 LCD는 우리나라에서 잘하지는 않았어요. LCD는 LG 디스플레이가 했죠. 어. 네, 뭐 예전에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것도 이제 네. LCD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LCD는 중국에 이제 BOE나 이런 회사들 아, 너무 너무 잘하니까. 거기도 납품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랬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중국 네. 걸 안 받는 건가요? 이번 이제 중국도 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OLED 쪽에서는 중국하고 기술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아이폰 14죠. 아이폰 14 때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하고 BOE한테 이제 어떤 물량을 좀 이제 분산을 했는데 네. 수율이 안 나와서 네. 중국이 네, 중국하고 LG 디스플레이 둘 다. 아, 둘 다요? 네네. 그래서 수율이 안 나와서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네. 그렇게 된 거구나. 네네. 그러면 이게 또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는 애플이 네네. 그만큼 네.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니까 그 네네.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거기에 납품 계약을 맺게 되면 호재를 받는 거고. 네, 그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디스플레이에 이제 훈풍이 부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이 음. 조금 이제 네, 이제 좀 마음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좀 지속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의 비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아이패드에는 적용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 모니터라든지 뭐 TV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확실하게 될지는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기본적으로 OLED 자체는 LCD보다 제조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내고 이걸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애플은 브랜드 효과가 있으니까 네. 갑자기 이제 좀 아이패드 가격을 올리더라도 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아몰레드를 쓰면서 가격을 많이 올렸거든요. 네. 똑같죠. 아이패드 가격을 많이 올리겠죠. 네. 근데 애플은 가격 정가가 되는데 다른 어정쩡한 브랜드들은 가격 정가가 쉽지 않죠. 아, 그렇군요. 반도체에 이어 또 2차 전지 전문가고 또 2차 전지 흐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슨 다 이런 그 경기 침체 뭐 이슈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있어도 네네. 2차 전지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나 봐요. 다 전고점 돌파하고 막 달려가는 그렇죠. 것 같은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2차 전지 쪽 업황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저도 네.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약간 그 2차 전지 특히나 양극재나 이런 쪽으로 공매도 포지션들이 많았어요. 네. 공매도 포지션들이 좀 많았는데 그게 갑자기 막 그 공매도들은 주가가 막 오르면 이걸 또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쇼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약간 그 주가가 좀 이제 많이 튀어 오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네. 진짜 또 뭐 100조 단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대규모 수주 계약들이 나오니까 어디랑? 네. 이제 미국에 이제 그래요? 네,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뭐 얼티엄 셀즈 뭐 이런 쪽하고 이제 계약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한번 이제 이슈 붐을 일으켰고 그래서 양극재들은 이제 조금 쉬어가지 않겠냐 그러는데 작년에는 또 IRA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그 계속 오르더니 올해는 또 이제 공매도를 죽이면서 또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이쪽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로열티가 확실한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제 어떤 투자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많이 이제 신고가 뚫는 종목들 따라 붙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저도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새로운 어떤 그 영역들 예를 들면 뭐 실리콘 첨가제라든지 아니면 CNT 도전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있으니까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대주전자재료 같은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 보고 있고 그리고 뭐 CNT 도전제는 뭐 나노 신소재 뭐 동진 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내 셀 3사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공격적이었고 SK 온도 굉장히 좀 미국 쪽으로 공격적이었는데 SDI만 삼성 SDI만 계속 뭔가 약간 민기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최근에 좀 이제 약간 그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보면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통형하고 캔 타입 각형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은 파우치 타입이고 네. 그래서 지금은 각형 쪽으로 오히려 더 이제 뭔가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라고 봐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캡 아세이나 뭐 이런 캔 부품을 하는 뭐 상신 EDP, 뭐 신흥 SEC 뭐 이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이스택이라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차 전지는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양극재 기업들은 진짜 네네. 너무 흐름이 좋아서 네네. 그건 이제 투자자의 선택이겠네요. 이제는 그 본인의 심장의 크기에 따라서 저기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내가 올라탈 것이냐. 올라탈 것이냐 아니면 올라타다가 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감수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거고 저기서 이제 약간 순환매가 돌겠구나 섹터 내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 같은 이제 심장이 약간 조금 작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첨가제 쪽이나 이제 캔 부품 쪽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서 조금 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섹터 내에서 그렇죠. 순환 또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또 동박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 집전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회사들도 저는 약간 스타일 자체가 좀 쌀 때 사서 인내해서 나중에 좀 좋은 가격이 오면 팔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약간 뭐 막 이렇게 고점 솟아 있는 건 잘 못 알아붙어요. 그러면 만약에 막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길게 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의 반도체를 이어서 그 장기로 우리나라를 이제 책임질 산업 중에 하나로 그래서 뭐 5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년도 모르는데 5년 보고는 그건 되게 힘든 거고 특히나 뭐 신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계 바늘을 돌려서 아마 2016년쯤에 디스플레이 OLED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5년 뒤에는 엄청나게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또 그게 꼭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해서. 그래서 그 어떤 그 무게 중심을 잡는 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누가 뭐 전문가 말 듣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마다 다 보는 뷰가 다르고 그래서 전문가가 이걸 뭐 맞추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논리가 나하고 맞나? 내가 받아들일 만한가? 나하고 논리가 다르면 뭐 다르구나. 그러니까 괜히 뭐 화낼 필요도 없어요. 본인하고 맞는 그것만 잘 치사 선택해서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2차 전지가 좋은 거는 맞는데 비싸서 그런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만약 싸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죠. 쌀 때는 저는 뭐 2차 전지 계속 뭐 괜찮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고 실제 퍼도 막 100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 무한으로 가고 막 계속 이슈가 뭐 처음에는 전기차만 있다가 자율주행 붙고 우주 붙고 막 로봇 붙고 하면서 막 날아가다가 그게 100불까지 떨어졌다가 200불 또 올라가긴 했지만 그거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PR 100배일 때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 물어보면 제가 제일 난감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도 막 또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기존 물려 있는 주주들은 막 이제 싫어하시니까. 근데 저는 완곡하게 이거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좋지만 밸류에이션 쪽으로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심장의 크기에 따라 본인의 스타일로,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좀 쌀 때 좋은 거 발굴해서 기다리는 투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정말 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플랫폼 또 애플과 또 엔비디아 이런 구체적인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많이들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윳돈이 1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 이제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를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고 이게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나름 좀 써놨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이런 흐름들을 잘 보고 거기서 이제 본인하고 맞는 어떤 종목들을 좀 잘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원래 저는 엔비디아를 좋아하는데 지금 사실 엔비디아를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그래요. 사실은 지난 방송 그 정도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엔비디아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었고, 뭐 테슬라도 뭐 괜찮다고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저한테 만약에 그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 좀 모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체 ETF 살 것 같아요. SOXX나 뭐 SOXL 같은 약간 SOXL은 3배 레버리지니까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 먹을 수 있는 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쨌든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또 만약에 요즘에 또 환율이 슬금슬금 또 1,200원 초반에서 또 1,400원대까지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국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달러 자산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미국 주식. 근데 지금은 한국 주식이 좀 더 매력적인 거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비중 뭐 한 6, 70% 정도. 현금 한 10% 정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 네. 팔 때도 분할 매도. 네. 꼭 그 원칙만 지키시고 그리고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웬만하면 15% 마이너스 나면 손절 한번 하시는 거. 네. 기계적 손절. 네. 그거는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돈을 잃었다. 그러면 주식하고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 네. 이영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거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고 네네.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방송을 네네. 여러 번 듣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주식을 손절하라는 이유가 네네. 분명 그 타이밍에 이게 네네. 저평가돼 있고 좋은 네네. 주식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샀는데 거기서 네네. 15%가 또 빠진 거니까 그렇죠. 내 판단이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5%면 손절하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전제 단위에서 내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절했는데 네. 내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지 않았어. 네. 이거는 외부 변수야. 일시적인 변수야. 그럼 또 사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5%에 대한 손실 확정은 뭐 본인한테 주는 벌이라고 생각해야죠. 스스로한테 주는 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없으면 사람은 절대 객관화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자꾸 고통이 있어야 되는 좀 거죠. 확증 편향만 생기거든요. 네. 나는 맞는데 시장이 틀렸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삼성전자, 네이버, 반도체 ETF, 엔비디아가 아닌 보다는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네네. 말씀해 주실 때 그 전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 네네. 그때 이제 떨어질 때 네네. 그리고 분위기 안 좋을 때 네네. 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고 네네. 지금은 이제 또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오르니까 올라왔으니까 조금 조심해야죠.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밸류에이션 그걸 되게 중시 여기시는 그래서 이제 약간 오해하는 게 제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이 자꾸 네, 옛날 영상 보신 분들 네. 너 이거 좋게 봤는데 틀렸다. 저를 이제 지금의 뷰를 네. 보려면 제일 최근 영상을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데 맞아요. 시장 상황도 바뀌고 종목도 바뀌는데 내일 또 바뀔 수도 네, 있는 또 거고. 바뀌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그게 계속 같은 뷰가 견지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네. 약간 엔비디아나 뭐 네. 한미반도체나 이게 많이 올라서 네네. 다른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그거는 네. 약간 이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네네. 예를 들어 시장이 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계속 우상향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럴 때는 다시 네. 또 이런 거 주목해서 담는 거. 그렇죠. 뭐 이게 이제 계속 그러면 자기가 어떤 리스트에 넣어놓고 그 회사들을 자꾸 지켜보고 있으면 쌀 때가 와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약간 빅테크 중에서는 오히려 알파벳이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알파벳이 그 챗 GPT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네. 정말 그 AI 그 어떤 챗 GPT에서 이제 T가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에요.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만든 회사가 구글이에요. 그래서 원천 기술과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키트 같은 것들도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구글이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약간 경영자가 뭔가 결심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뭐 네. 알파벳 지금 뭐 엔비디아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분할 매수 조금씩 사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막 이게 급등하니까 확 잡으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네네. 스타트업도 하시고 한 네네. 대표님께서 네네.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구글을 네네. 그래도 구글의 그 R&D 비용이 네네. 삼성전자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네네. 그러니까 구글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제 정말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게 노키아도 아마 그런 것들이 엄청난 기술, 그러니까 심지어 막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IP들 때문에 그게 특허 괴물들한테 넘어가가지고 특허들이 엄청나게 막 기존 업체들이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연구개발 자산들과 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실패했냐?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구글도 그런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순디 피차이라는 CEO가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진짜 흥미진진하네요. 네. 앞으로 그런 빅테크가 안에서도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 그렇죠. 네. 그 영원한 제국이 아니었다는 거.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자산의 일부부터 해보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트레이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젊을 때부터 리스크 테이킹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요, 나이 먹어서는 그건 더 큰 리스크예요. 네.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이제는 우리 사회 자체가 맞아요. 저성장 저물가 시대. 네. 지금의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죠. 네. 고물가 시대인데 어떻게 저물가가 돼? 구조 자체는 저성장 저물가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그런 시대에서 본인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정말 맞아요. 전쟁터에서 나는 맨몸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후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은 진짜 투자를 안 하면 네. 근로소득만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걸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빨리 따라잡으려고 무리하다 보니까 손실을 그렇죠. 본 건데, 그걸 또 정반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극단으로 가면 안 되고 네네. 양손잡이. 항상 그렇죠. 네. 그거를 뭐 그렇잖아요. 내가 칼 배웠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칼을 다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누군가는 또 칼질해서 요리도 만들고. 네. 대표님,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네네. 싶은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이제 뭐 우리 그동안 이제 고생하셨던 분들, 네, 이제 작년 진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은 정말 진짜 저도 뭐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겪으면서 시장에서 버티셨다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나름의 내공을 쌓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어떤 상승 사이클에서는 좀 이제 자산을 모아가는 기회들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성을 쌓는다는 거는 딱 어떤 틀에 갇혀서 안주해버리는 거죠. 네. 우리 징기스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의 정신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 시도하고 새로 뜨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챗 GPT가 잘 모르지만 뭔지 최소한 여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웅달 책방이나 IT신 이영수 같은 채널들 보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두뇌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뇌생녀가 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도 있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도체라는 게 4차 산업 분야의 쌀 핵심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주력 수출 산업이고 주력 산업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마치 삼국지를 한번 읽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약간 그게 수준 차가 나듯이 요거 한번 딱 읽어보면 전체 맥락 잡는 데는 되게 좋고요. 100% 이해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도 하니까 굉장히 뷰가 넓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의 저자이시자 유튜브 채널 IT신의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